네, 북한이 오늘 아침 평양 순안 부근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이번에도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동빈 기자, 미사일 사거리가 지난번보다 길어진 거죠? 예,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는 약 3,700km, 고도는 770km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오늘과 같은 장소인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일본 상공을 넘어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했는데요. 지난번엔 사거리 2,700여 킬로미터에 고도는 550km였는데 이번엔 사거리가 1,000km 정도 늘어난 겁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한반도 유사시 전략자산이 출동하는 괌의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포위 사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이번 미사일은 북한에서 괌까지의 실제 거리인 3,400여 킬로미터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동해상으로 현무2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북한의 도발 원점인 순안 비행장까지 거리 250km를 고려해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서 청와대도 즉각적인 국가안보회의 전체 회의를 열었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부터 NSC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오늘 미사일 도발을 비롯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상황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한 듯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총리 등 참여 대상이 확대되는 전체 회의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차 핵실험 이후 17일 만에 추가 도발이자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1번째 도발입니다. 청와대는 매우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어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이 보란듯 감행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NSC 회의가 끝나는 대로 주변국과의 통화로 공동 대응 태세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로 예정된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도발에 맞선 국제 공조를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이번에도 일본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일본은 동북부 12개 지역에 피난 경보인 제2연롯을 긴급 발령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태영 기자, 일본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6시 57분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일본 홋카이도 지방에서 태평양으로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북한 미사일이 지난 29일 북한 IRBM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상공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발사 3분 뒤인 오전 7시 대국민 경보 시스템인 제2얼럿을 긴급 발령하고 일본 홋카이도와 군마현, 나가노현 등 12개 지역 주민들에게 건물 또는 지하에 긴급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인도 순방길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한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전력을 다하고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7시 30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가장 강한 말로 단호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7시 4분부터 6분까지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했다며 미사일은 7시 16분쯤 일본 에리모 미사키 동쪽 2000km 지점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로 인한 낙하물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항공기와 선박의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와 코우다 요지 전 일본 해상자위대 사령관은 이번 북한 미사일이 비행거리와 경로 등을 볼 때 지난 29일 발사한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지만 자위대 요격 시스템에 의한 파괴 조치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신칸센 동북지역 일부 노선도 제2연럿 정보에 따라 오전 7시 2분부터 7분 동안 운행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과 미국 CNN, 영국 BBC와 프랑스 AFP 통신도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파전하면서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가까운 곳에 혹시 달력이 걸려 있으면 한번 보시죠. 오늘이 9월 15일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쐈는데요. 북한 6차 핵실험이 지난 9월 3일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제재 결의안 채택이 일주일 뒤인 월요일이죠. 9월 11일 현지 시간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에 반발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달력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발과 제재, 그리고 다시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철저히 유엔을 무시하고 있는 거군요. 예,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유엔을 무시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북한을 너무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아, 예. 예, 북한이 겉으로 드러내는 게 있고 네. 속으로 의도하는 게 있거든요. 예. 유엔 제재만 무시한다고 보면 이번에 있은 2,475호까지 NPT 탈퇴할 때 처음 난 제재까지 무려 11개의 제재를 했는데 네.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의도하는 것은 네.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서 국가 군사전략서 핵미사일을 고도화해서 미군도 증원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한국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하려고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8월 29일 날 쐈는데 지금 바로 또 9월 15일 날 왔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냐 하면은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쏴서 네. 대기권 재진입하는 기술을 완성하려는 그런 군사과학 기술적 목적이 정확히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770km 올라가서 한 사거리가 고도가 한 지난보다 200km 올라갔고 네. 거리가 무려 한 1000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 연료량 같은 걸 조절해서 화성 14형 핵 YCM을 완성하는 거 아니면 화성 12형을 더 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번에 선만 보이고 안 쏜 화성 13형을 쏘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그 미사일의 그 진화에 우리가 또 관심을 둬야지. 그렇게 따지면 오늘이 67년 인천 상륙작전 개시한 날이거든요. 네. 무슨 날에 맞춰서 무슨 날에 도발했다는 거는 맞긴 맞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실제로 의도하는 거는 핵 ICBM을 완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재진입 기술을 시험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유엔 안보리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그렇죠. 제가 한마디로 얘기 쉽게 표현하면 예. 마이웨이 전략으로 트럼프도 무시했고 아예 우리나라는 아예 제껴놨고 아베도 무시했고 또 이번에 유럽에서도 이번에는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네. 국제사회 전체를 무시한 겁니다. 지난달 29일 미사일 도발 때와 같이 오늘도 평양 순안 부근에서 일본 열도 상공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네, 겁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9일 날 쏜 미사일보다는 훨씬 더 사거리도 1000km 가까이 길어졌고 네. 또 고도도 높아졌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결국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이 나는 경우에서 미군의 증원을 막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바로 괌을 겨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거 이외에도 이것이 1960년대 유럽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소련의 핵 미사일이 굉장히 고도화될 때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과연 소련이 유럽에 핵 공격을 했을 때 과연 미국이 모스크바를 정말로 대량 살상 보복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 제기가 되던 것이 바로 1960년대이고 이때 프랑스가 드골이 자체적으로 핵 무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의 상황이 뭐냐라고 한다면 과연 북한이 미국의 서부까지 핵 공격을 가할 수 있을 때 네. 과연 서울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서부가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고도 핵 공격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네.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고 이것은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핵 우산이 정말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북한은 이제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 이렇게 유업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괌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은 없어요. 다만 사거리로 봤을 때 이번 이제 오늘 그 미사일 도발이 괌을 위협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겉보기하고 속을 다리봐야 김민정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괌은 그냥 하나 나타나는 거고요. 아. 이번 이 미사일 고도와 비행 네. 시간이 안 나와서 사거리를 보면은 네. 충분히 이 본토에 이를 수 있는 10,000km 이상 더 네. 많이 가면은 12,000km까지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정상 각도로 쐈다 그래도 연료량만 조절하면은 네. 얼마든지 거리를 줄일 수 있고 엔진 보조 엔진 정도 하나둘 안 하고 또 단분리 정도를 하나둘 안 하면 되는데 지금 북한이 남아 있는 게 재진입 기술 하나만 남아 있거든요. 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어서 미군이 전시에 우리가 증원해 놓으면 제일 많이 오는 게 주일 미군, 네. 그다음에 태평양 미군, 네. 그다음에 미 본토에서 오거든요. 네. 각 거리별로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미국의 한 69만, 유사제원은 70만, 항공모함만 해도 한 5개 전단 정도거든요. 네. 이런 거 오는 거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들의 이제 뉴욕이고 워싱턴이고 우리 마음대로 충분히 이제 위협할 수 있다. 그러니 감히 한국에 증원할 생각하지 마라. 한국은 아예 뭐 이미 무시한 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세 단계로 나눠서 일본에서 오는 미군의 증원군, 괌에서 오는 미국의 괌과 증원군, 하와이에서 오는 증원군, 본토에서 오는. 본토에서 오는 증원군, 이걸 거리별로 다 위협할 수 있다. 위협할 수 있다. 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아침 우리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여는 이제 국가안보회의가 열리면 관련 부서 장관이나 부처 처장들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거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대책을 이야기할 텐데요. 어떤 얘기가 오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8시 시작했고요. 네. 아직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 브리핑이 있으려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거고요. 네. 다만 이런 경우에는 NSC 결과는 브리핑을 해도 다 할 수는 이렇게 없겠죠. 내용이 아주 예. 그 원칙적인 얘기들, 예. 뭐 예의주시하겠다든가 네. 이런 정도 얘기만 대체로 나오거든요. 네.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 국면 지금 오늘이라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핵실험을 하고 네. 핵실험이 9월 3일이었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치면은 이제 12일 후고요. 네. 유엔 제대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이런 도발이 일어났는데 핵실험 이후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네. 미국에 보낼 선물이 더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유엔 제재가 새로운 유엔 제재가 가해지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결단코 거부할 거다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노체에 걸쳐 밝혀왔는데 그걸 이제 이제 최초로 실행을 오늘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보여준 거는 괌을 사정거리에 넣는 타격 능력, 네.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아주 작은 의미, 작다기보다는 그런 그 의미 하나가 있다면은 네. 아마 그거를 포괄하는 큰 의미를 향해서 본인들이 확인하고 싶은 계속 나갈 거라는 오늘 보여줬다. 자, 저는 그렇다면 신 의원님. 이런 논의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도발과 거의 동시에 현무2 미사일을 이제 동해 쪽으로 예. 실제 사격 훈련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는 이제 어떤 군사적인 분석을 하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요. 하나는 국제 정치학적인 그런 분석을 할 텐데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죠. 예. 군사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말과 이제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군사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 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내부 논의에 내부 논의에 그쳐야 되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고 확대 그 회의 개념인가 봐요. 예. 그래서 아마도 10여 명 배석자까지 하면 좀 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국방장관, 국정원장, 통일장관 뭐 그런 장관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예. 안보실장, 안보실 예. 차장들 뭐 이렇게 네. 모이겠죠. 대개의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총리가 대개 이제 포함이 총리, 되고 네. 국무조정실장도 포함되는 경우가 예. 있고 예. 경제부총리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 예. 아주 그 성격에 따라 좀 다양합니다. 예. 다양한데 이제 군사 기술적인 면은 아마 저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네. 별도로 국방부에서 검토 보고하고 국방부에서 판단할 일은 국방부에서 하고 네. 별도로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아마 이런 오늘 그 현무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만 저런 것들은 아마 그 선에서 결정이 되고 최종 재가를 대통령이 얻게 될 겁니다. 네. 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현재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어제 우리 군은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의 그 가공할 만한 정확도와 파괴력을 영상을 공개했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전술핵 반입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밤을 자고 났더니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 반입, 전술핵 재배치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문 대통령 입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대통령님의 그 북한 핵 미사일을 보는 기본 인식이 네. 저하고는 많이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아마 이 잘못된 이런 그 온도차의 인식은 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을 좀 섭섭하게 할 수 있고 네. 김정은의 오판을 좀 키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예.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 양상원 주필의 그 칼럼을 보고 굉장히 공감을 해서 네. 이거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예. 역대 대통령들께서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안이해서 네.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하는 점을 썼거든요. 네. 예를 들면 비핵화를 한 노태우 대통령 군인 출신에도 우리가 비핵화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지 않을 거 아니냐. 네. YS 대통령 민족보다 우선하는 건 없다. 네. 뭐 DJ 권 대통령도 뭐 평화 누가 평화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남이 우리 미사일로 우리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네. 또 뭐 북한 핵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네. 또 저렇게 하면 NSC 100번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인 되냐. 아까 김민정 교수님이 지금이 어떤 시기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을 할 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맥케인 상원의원 같으면 전술핵 재배치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가장 이상적인 안이 전술핵 재배치고 가용한 게 현실적인 건데 네. 이것들을 아예 그냥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국방부에서 고위 정책으로 핵 확장 적재 이런 걸 다룬 저걸 전부 개별적으로 만나서 토의를 해봤는데 한 1개국에 미국이 유럽의 5개국과는 전술핵 재배치 공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1개국하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에서 그럼 일본이랑 같이 해서 일본에도 재배치고 위험하니까 우리도 재배치해서 같이 공유하면 될 거 아니냐. 네. 지금 일본도 위험하고 우린 더 위험하고 이런데 네. 결국 그것이 미국을 지키는 거 아니겠느냐.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 핵을 막을 케이지 이거는 미국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북한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중국 때문에 안 되고 그럼 우리 뭐 하자는 거냐.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팔면봉이라는 코너, 데스크들이 쓰는 조그마한 촌평 코너인데요. 거기를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CNN 인터뷰에 대한 이제 평가입니다. 북한이 이 핵실험이나 핵 미사일, 탄도 미사일 이제 시험 발사가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도발 행위가 있었을 때 과연 우리 대통령이 가진 대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실제로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핵 우산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어저께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재래식 그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반대하지만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것이 핵무기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군사력을 강화하지만 핵은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핵의 확산, 핵무기의 확산은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이미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뭐 이미 특히 중국과 뭐 러시아의 경우에는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말씀도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과 중동의 관계를 보면은 왜 중동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미사일 방어망과 더불어서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설사 한반도가 그야말로 비핵화돼야 된다는 원칙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전략적으로라도 이것을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없애버리고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협상이 가능하겠는가.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도움을 줌으로써 레버리지를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강력한 무기를 우리도 가지고 있음으로써도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고 또 실제 가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대통령이 좀 전략적인 모호성이라도 유지를 해달라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가 있죠. 문정인 교수. 근데 문정인 특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자. 이른바 쌍중단,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면 쌍잠정 중단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는데 지금까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해오던 주장하고 비슷해요. 저 이게 참 지난번부터 미국 가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이 문 네. 특보님 때문에 좀
말문이 막혀요, 그냥. 뭐 학문적으로는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전략적으로는 좀 이게 지금 이 시기에 네. 북한이 그분이 키신저 같이 되려 그러는 것 같아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뭐 평화협정 한다 그러는데 예. 아니 이게요. 북한이 핵을 동결한 바 해도 네. 수소탄까지 실험한 마당 아닙니까? 예. 핵 물질을 우라늄과 그 플루토늄 추출량으로 봤을 때 네. 공개 시설에서만 한 걸로 봐도 최하 20개에서 30개 만들 수 있다 그러거든요. 동결한다 그러면 네. 이 순간에 동결하면 비핵화한다 그러면 제가 양보해서 일리 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 한미연합 훈련 중단한다고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 안 한다고요? 유엔 제재 저렇게 해도 막 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또다시 91년 비핵화한 거하고 같은 우를 반복하는 똑같아요. 이분이 물론 학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학자 그러지만 그렇다라도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 대변인 같고 마치 북한이나 중국이 하는 트럼프와 우리를 이간시키는 한미를 이간시키는 그런 전략에 자, 일조하고 교수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정인 교수가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어느 대학의 교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와 청와대 대통령의 특보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말의 무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정인 특보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베이징 당국과 교감을 한 상태에서 나오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아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예. 그렇다면 중국이 쌍중단하면 우리 경제 보복 안 할 거냐? 지금 중국이 그럼 사드 때문에 경제 보복하는 거냐? 네. 사실은 미국의 전력이 전진 배치됐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미국이 한미연합 훈련 안 하면 그럼 중국이 우리한테 제재 안 할 거냐? 중국이 그동안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필요해서 지금 이제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 정도는 그냥 무시하. 원래 중국이 역대적으로 보면 주변에 있는 건 다 오랑캐 국가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 무시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역시 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통일부는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억 원 정도의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신 의원.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런 인도적 지원이 더 의미를 갖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오늘 아침 정도면 이러한 제안을 다시 주워 담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양면이 있겠고요. 예. 정부라면은 저는 한번 결정했으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네. 그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근데 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정치와 인도주의 분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는 게 정부의 성격과 무관하게 이어져 왔던 우리 정부의 원칙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 문제를 봐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는 반면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시점에 아무리 북한 모자 건강 관리 차원이라고 해도 네.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는 이게 정치적 타이밍 논란이겠죠. 네. 이런 반론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은 동의할 수 있어도 타이밍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저는 거죠. 타이밍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연구 결과를 서울대 통일연구소 등등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은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네. 북한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끊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그 인도적 지원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우리 내부에 논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이죠. 미국 뉴욕에 가서 유엔 총회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인도적 지원 제안 이런 것이 북한 김정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더구나 좀 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네.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유엔에 가서 뭔가 좋은 어떤 구상을 발표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네. 때문에 인도적 지원 얘기도 다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또 핵으로 미사일로 돌아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평화 구상을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아진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동안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네. 많은 나라들이
국가 전체가 가난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워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네. 일부 반군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뭐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 있어서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탄압받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많이 봤는데요. 네. 사실 뭐 그 북한 같은 경우에 미사일 지금 한 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팡팡 쏘아대고 있고요. 또 평양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 중국 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또 인도적 지원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또 문제 제기도 사실은 할 수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때보다도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공조가 정말 튼튼해야 할 때인데 당장 800만 달러 지원 얘기가 나오자 일본 정부는 반대한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이제 미국은 조금 시간이 흘러봐야 될 텐데 한미일 공조 이 800만 단 지원로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인도적이라는 말은 좀 이해가 가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타이밍에 의해서는 굉장히 그 잘못된